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회사 일에 육아에 살림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회사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루가 다르게 점차 커가는 아이를 보며 또 조금씩 갚아져가는 아파트 대출을 보면서 나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서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아이 민준이는 신체적으로나 운동적으로는 보통 아이보다 훨씬 발달이 좋았지만요. 말이 좀 늦어지는 편이었어요. 요새 아이들은 워낙 빨라서 4살 전에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저희 민준이는 할 수 있는 단어가 10개 남짓밖에 되지 않았죠. 걱정이 되어 발달센터에 데리고 갔더니 상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준이는 수용 언어가 잘 되고 아예 발화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 보시라고 했어요. 말이 천천히 터지는 아이들도 많다고요. 그러면서 아이와 몸으로 많이 놀아줄 것을 강조하셨어요. 부모와 신체적으로 많이 놀고 활동을 많이 해야 언어적인 발달에서도 좋은 영향을 준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말에는 둘 다 쉬고 싶은 마음에 집에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어디 외출을 가거나 놀러 가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토요일은 내가 전담해서 민준이를 맡겠다. 일요일은 당신이 전담해서 민준이를 봐라. 라고 말이죠.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토요일에 저는 주로 20분 거리의 친정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보게 하는 것도 아이 정서에도 좋고 언어 발달을 하는데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민준이를 자주 보고 싶어 하시고요. 토요일이 돼서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인근의 박물관이나 교육관에 산책을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키즈 카페를 갔습니다. 종일권을 끊어서 거기서 밥도 먹고 민준이를 실컷 놀게 한다고요. 좋은 생각 같았어요. 아이와 하루 종일 부대끼고 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남편도 참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랑 키즈 카페에 갔다 온 민준이에게 어땠냐고 하면 엄지척을 하며 재밌었다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을 나눠서 육아를 하며 별탈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 퇴근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원래는 일찍 오는 편이었는데 일이 많아졌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에 지쳐 집에 들어오면 잘 씻지도 않고 뻗어서 자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늘 정시 퇴근을 하거든요.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아이와 하루 종일 키즈 카페에서 놀아주고 그런 남편이 참 고맙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말 제대로 뒤통수 당한 일이 생기고 말았지만요. 토요일이 다가와 저는 또 친정을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는 급히 어딜 가야 된다고 하시며 이번 주엔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뭘 할까 하다가 남편이 매번 간다는 그 키즈 카페에 나도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민준이를 데리고 그 키즈 카페에 갔죠. 입장권을 끊고 한창 놀아주고 있는데 키즈 카페 내에서 작은 이벤트를 한다고 안내 방송을 하더군요. 주말마다 하는 간단한 이벤트인데 상품으로 키즈 카페 입장권이나 과자, 아기 음료수 같은 걸 준다더군요. 저도 민준이를 데리고 갔더니 커다란 윤 모형으로 하는 윷놀이더군요. 저도 재밌게 민준이와 참여를 했는데 결국 져서 아기 음료수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원분이 민준이를 아는 체 하더군요. 민준이가 매주 오다시피 하니까 민준이를 아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왔네. 맨날 아빠랑 오더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음료수를 건네면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늘은 이모랑 온 거야? 갑자기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기분으로 말했어요. 엄마예요. 저는 직원의 말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아이 옆에 있는 여자 보호자를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할 텐데 저보고 이모라고 한다는 게요. 근데 제 말에 그 직원이 오히려 어리둥절한 얼굴을 짓더군요. 아, 엄마시구나.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기엔 뭔가가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준이에게는 잠깐 혼자 놀라고 말하고 저는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저기, 아,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까 저한테 왜 이모라고 하신 거예요? 제 말에 그 직원이 엄청 당황하더군요.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왜 저를 이모라고 생각하신 건지. 이모랑 오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쭤본 것 뿐이에요. 직원은 그렇게 둘러댔지만 분명 뭔가 숨기는 눈치였습니다. 저기, 저는 일이 바빠서 직원이 다시 가려고 해서 저는 황급히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기 바쁜데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민준이 자주 오다 보니 얼굴을 아시는 것 같은데. 얼굴은 알아요. 일요일마다 오는 아이 맞죠? 이름이 민준이군요. 네, 일요일마다 아빠랑 여기 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해요. 근데 아빠랑 오다가 오늘 저랑 왔으면 엄마라고 보통 생각하실 텐데 왜 저를 이모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좀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곤란해하긴 했지만 이대로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엔 너무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듣기 전까진 가지 않을 태도를 보이자 그 직원도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말하더군요. 저기 사실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엄마신 줄 알았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랐습니다. 네? 하,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괜찮아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부탁할게요. 실은 민준이라고 했죠, 아이 이름. 민준이가 아버님이랑 같이 여기 오면요. 제가 보니 나중에 여자분 한 분이 더 오시더라고요. 안전점검차 제가 키즈카페 안을 자주 다니는데 볼 때마다 늘 같이 앉아 계시길래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벤트를 하는데 민준이가 1등을 해서 기념사진을 찍었거든요. 제가 사진 찍는다고 엄마 아빠 다 오시라고 하니까 그 두 분이 자연스럽게 와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난데 도대체 어떤 여자랑 사진을 같이 찍었단 말인가요? 저는 쿵쾅대는 심장을 뒤로 하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때 찍은 사진 있나요? 아니요. 폴라로이드 사진이라 인화된 건 드렸어요. 그 여자분께.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제 핸드폰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맞아요?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매주 오시는 분. 저는 직원을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어서 고맙다고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키즈 카페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일단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순진무구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는데 도저히 좀 전에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했죠. 그때 마침 남편 옆에는 충전 중인 핸드폰이 있더군요. 저는 그걸 들고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열심히 뒤져보니 의심스러운 톡 하나가 보이더군요. 저장명은 최대리였는데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는 업무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그 최대리라는 사람하고는 업무적인 내용도 있긴 했지만 중간중간 오늘 뭐 먹을래?
보고 싶다. 언제 보냐? 거기 돈가스 맛있더라. 이번 주도 가면 되냐? 민준이가 별말 안 했냐? 민준이 아직 말 잘 못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한다고 이런 짓을 벌이다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저는 대화창의 대화를 위로 올려보니 그런 사적인 대화가 오간 건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여느 회사 사람들처럼 업무 관련 대화만 있었고요. 그 대화를 보는데 얼마나 속이 끓고 배신감이 드는지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이게 현실인 건지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더군요. 그렇게 눈물을 쏟은 저는 일단 남편이 깨기 전 2사람의 대화를 제 폰으로 찍어놨어요. 번호도 저장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 카톡 프로필을 눌러보니 본인 사진이 뜨더군요. 이 여자구나. 기막힌 기분으로 그 여자의 얼굴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기막힌 건 바람 피는 것도 어이없는데 키즈 카페까지 불러서 민준이에게도 그 여자를 보여주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한다고 저에게 말 못할 걸 이용한 거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서 따지고 싶었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잠에서 깨서 오늘은 친정 안 갔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쉰다고 했어요. 남편은 약을 사줄까 죽을 사줄까 하면서 저를 걱정하는 척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겹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남편은 오전 일찍 민준이 옷을 입혀서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자는 척 누워 있었지만 사실은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잔 상태였어요. 저는 그 여자가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키즈 카페로 갔어요. 남편은 그날도 역시 키즈 카페를 갈 테니까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입장권을 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에게 그 얘기를 했던 직원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니며 남편과 민준이를 찾았어요. 근데 키즈 카페 안이 워낙 크기도 하고 아이들도 많아 잘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어디긴 민준이랑 키카 왔지. 민준이 뭐해? 지금 트램펄린 타고 있어. 저는 트램펄린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저 앞에 보이더군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니 그 앞에 테이블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제 카톡 프로필로 봤던 그 최대리라는 여자요. 같이 앉아 있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정말 내 눈으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순간 피가 끓어올랐어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다니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사진을 찍고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 2사람 앞에 우뚝 서자 그 여자와 남편이 올려다보고는 기함하더군요. 여보 여긴 어떡해?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도 당황하는 얼굴이었어요. 이 여자가 최대리야? 어? 같은 회사 사람이던데. 아, 어, 그, 여기서 만났어, 우연히. 아, 그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었죠. 저는 그 최대리에게 물었어요. 최대리님 아이는 어디 있어요? 네? 키즈 카페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 저쪽으로 놀러 갔어요. 아, 저쪽으로 놀러 갔어요. 데리고 와봐요. 네? 데리고 와보라고요. 진짜 니엔지. 제 말에 남편이 일어나 저를 말리더군요. 저기 여보, 나가서 얘기해.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 여자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 지 혼자 놀라고 키즈 카페를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니 애 어디 있냐고요. 지금 당장 데리고 와보라고. 그 여자는 얼굴이 질려서 막 당황하더군요. 제가 그 여자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네가 데리고 왔다는 네 애는 어딨냐고 묻잖아.
네 애는 어딨길래 남의 애한테 네가 애엄마 행세를 하느냐고. 제 말에 그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하 과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그 여자가 자리를 뜨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민준이도 같은 공간에 있고 다른 엄마들 보는 눈도 있어서 참았습니다. 여기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민준이한테도 좋지 않으니까요. 저는 도망가는 그 여자는 놔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저는 그렇게 말하고 트램펄린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겐 TV를 틀어주고 남편에겐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야, 이 미친놈아. 바람을 피려면 모텔에 가던가. 내 자식 노는 키즈카페에서 바람 피는 년 데리고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너 또라이야? 남편은 저를 막 붙잡으면서 오해라고 하더군요. 오해야. 우연히 만났다니까? 놀고 있다 진짜. 내가 다 알고 하는 얘긴 건데 끝까지 거짓말하고 싶니? 네가 사람 새끼야? 민준이를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니네 짐승이야? 아니, 짐승도 이런 짓 안 해. 그렇게 말하다 보니 너무 복받쳐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민준이한테 새엄마라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냐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일요일마다 너 키즈카페 갈 때마다 안쓰럽고 고맙다고 생각했어. 더러운 짓거리 하는 줄도 모르고 너 안쓰럽게 생각한 내가 미친년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다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진짜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펑펑 울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핸드폰 녹음도 켜고요. 사실대로 말해. 언제부터야?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나 너네 회사 가서 다 터트리고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할 거야.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이 지역 카페에도 다 올릴 거야. 내 성격 알지? 내가 못할 것 같아? 저는 예전부터 한다면 하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그런 저를 잘 알죠. 알겠어. 걔랑은 얼마 안 됐어. 같은 회사 다니는 애 맞지? 최대리란 애. 어. 키즈 카페는 왜 불렀는데? 말 안 해? 어디냐고 해서 키즈 카페라 하니까 놀러 오겠다 했어. 아, 설마 했는데 진짜 왔더라고. 그래서 그 후부턴 줄창 불러댄 거야? 걔 결혼했어? 이혼했어, 작년에. 놀고 있다, 진짜. 그래서 그 기집애 불러다가 민준이 엄마인 척 했어? 그런 적은 없어. 네가 거기 데리고 간 것부터가 엄마인 척 한 거야.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 너 민준이한테 안 부끄러워? 멀쩡히 집에 있는 엄마 놔두고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하는 걸 애한테 보여줘? 애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 어린다고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너 제정신이야?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어떻게 내 새끼 보는 앞에서. 민준이 보는 앞에서 이상한 짓 안 했어. 없을 땐 했고, 회사에서 퇴근 후에는 잘도 했고, 너 그래서 요새 허구한 날 늦게 온 거구나. 아주 가지가지 했네. 아니야. 그건 진짜 일한 거야. 걔랑 그냥 친했고 술 몇 번 먹은 게 다야. 잠은 안 잤다고? 오,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런 순간까지 구라치니? 똑바로 말 안 할래? 그럼 둘이서 술 처먹고 뭐 했는데? 키즈카페라도 갔니? 키즈카페 가서 미끄럼틀 타고 공놀이 했냐고. 우린 끝이야. 나 너처럼 소름 돋는 인간이랑은 못 살아. 아, 여보, 제발. 진짜 한 번의 실수야. 나 맹세코 그전에 그런 적 없어. 실수 같은 소리 하네. 몇 번이나 애 노는 키즈카페에 내연녀 불러서 데이트해놓고 실수? 너는 인간 자체가 쓰레기인 거야. 민준이가 너 같은 인간 밑에서 크게 할 순 없어. 저는 그 길로 캐리어를 꺼내 남편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말렸다가 저한테 한 소리 듣고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저는 그걸 남편에게 주고 꺼지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딜 가냐고 했지만 그건 너 알아서 하고 애 앞에서 추접스러운 꼴 보이지 말고 곱게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가고 침대에 엎드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진짜 현실일까? 그 생각만 계속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날 회사에 전화해 연차를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헤어지는 건 당연한데 이대로 곱게 헤어져 주기에는 너무 억울했죠. 저는 남편 회사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팀별로 몽땅 팩스를 보냈습니다. 둘이 바람을 폈고 키즈카페 이야기를 몽땅 적었어요. 남편과 그 채대리의 사진도 포함해서요. 팩스가 가고 남편에게 전화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런 거 팩스로 보내?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 회사는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 미친 게 누군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바람을 펴댔냐? 자식 보는 앞에서? 그렇게 왜 같은 회사 다니는 애랑 바람을 폈어? 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 최 대리도 너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고소하라 그래. 고소당할 거 생각하고만 한 거야. 근데 그 여자한테 그 말도 전해. 상간녀 소장 갈 거라고. 나 고소당해도 벌금 상간 소송에서 받는 돈으로 낼 거야. 상간 소송까지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더 할 게 있다면 다 할 거야. 당신하고도 당연히 이혼이야. 나한테 증거 다 있어. 야, 너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내가 너랑 그 최대리라는 여자 그 자리에서 안 죽인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에 팩스 보낸 걸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해봤자 벌금 100만 원 안쪽이고 그까짓 거 낼 의향 있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에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휴가 썼다가 그 후에 퇴사했다고 하네요. 남편도 다른 회사라 이직 준비를 하는데 나 뜨거워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고 징징거립니다. 저보고 이제 속 시원하냐고 술 먹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 말에 또 눈 돌아서 네가 보기에 나는 즐겁고 재밌어서 이러는 것 같냐고. 누구 때문에 이래야 되냐고. 내 속은 어떤지 아냐고 소리 지르고 대판 싸웠습니다. 한때 정말 믿고 사랑한다 생각했던 남편과는 지금 서로 죽일 듯이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고 있네요. 남편은 뭘 잘했다고 양육권 못 준다고 해서 소송 들어갔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매일매일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괴롭고 힘들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증거도 충분해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친정에 아이와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와 아이도 잘 보살펴 주시고 저에게 마음 꿋꿋이 먹으라고 살아가면서 별의 별일 다 겪는 거라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크고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가 막히지만 이렇게라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될지도 몰라 걱정이 많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하고 아이를 다독여야겠죠. 앞으로의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꿋꿋하게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4달 전 집을 나와 현재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준 친구 덕에 지금은 마음을 많이 다잡고 새 인생을 살기로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가족이나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공간을 떠올리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는 정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았거든요.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저와 2살 터울이었습니다. 보통은 자매들이 싸우긴 해도 사이도 좋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한다지만 저희 집은 달랐어요.
일방적으로 동생은 저를 무시하고 저도 그런 동생에게 질려 대화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저랑 놀다가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엄마를 불렀어요. 그러면 엄마는 상황이 어찌됐든 무조건 저에게만 화를 내거나 매를 드셨고요. 동생도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서 언니인 저를 완전 무시했죠. 엄마는 동생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하고 동생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반면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엄마 마음에 들고자 노력을 해도 엄마는 칭찬 한번 해주신 적이 없어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화를 내거나 매를 드셨고요. 동생은 워낙 오냐오냐 자라온 탓에 버릇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인데 공부도 잘 안 하고 중학교 땐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출까지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출은 동생이 했는데 엄마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제대로 간수도 못하고 네가 하는 게 뭐냐고요. 모든 게 그런 식이었어요. 동생이 밥을 안 먹어도 내 탓, 동생이 공부를 안 해도 내 탓, 사고를 쳐도 내 탓이고 심지어 동생이 기분이 나빠도 내 탓이래요. 엄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할까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할수록 엄마는 저를 더 밀어냈어요. 동생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때도 심하게 엇나갔는데 동생이 가출을 하면 저와 엄마는 동생을 찾으러 나섰죠. 컴컴한 밤, 저도 어렸는데 저보고 동생 찾기 전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생이 걱정되고 엄마도 무서워서 밤거리를 쏘다니며 동생을 찾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하지만 동생을 우연찮게 찾는다 해도 데리고 올 수도 없었어요. 아이씨, 왜 왔냐고! 너 왜 그래 자꾸. 빨리 집에 가자. 안 간다고. 아 진짜 짜증나게 구네. 야 이민영,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너 어쩌려고 그래? 뭐? 나 안 데리고 가면 엄마가 너한테 난리 칠까봐 그러냐? 그게 아니라 너 걱정되니까. 까고 있네. 네가 뭔데 내 걱정을 해. 네 걱정이나 해. 너 진짜 이럴 거야? 저는 그때 화가 나서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동생은 그걸 보더니 더 깐죽대더라고요. 칠라고? 쳐봐. 나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야. 이민영이 나 때렸다고.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 엄마한테 뒤져. 저번처럼 머리채 한번 잡혀볼래?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꺼지세요. 그럼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드려. 야, 이 병신아. 너 같으면 가출하면서 엄마한테 연락하고 나가겠냐? 야, 그냥 꺼져. 좋은 말 할 때. 동생이 그렇게 말하니 동생 친구들이 낄낄거리더군요. 결국 제 말은 동생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집에 오면 엄마는 그 분풀이를 저에게 했습니다. 속상하다며 술을 막 드시다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자주 있어요. 네가 동생 잘 봤어야지. 네가 하는 게 뭔데?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 기나 죽이고 네가 민정이 기를 죽이니까 애가 자꾸 밖으로 놔두는 거잖아. 엄마 말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동생 기를 죽이는 거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은 안 받아본 사교육이 없을 정도였어요. 미술이니 음악이니 발레니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엄마는 빚을 내서라도 시켜줄 작정이었죠. 반면에 저는 학원을 단 한 군데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때 학습지를 한번 해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돈이 너무 깨지니 등골이 빠지니 저한테 엄청 자주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하니 또 말대꾸 하는 거냐며 화를 내셨고요. 아빠는 어땠냐고요? 엄마가 그러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동생한테도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자주 나가시고요. 아빠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또 엄마는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저는 이래도 구박, 저래도 구박, 집에서 완전 구박 덩어리였어요. 집안의 모든 문제는 다 제가 원인인 것처럼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썼는데 제가 쓴 일기에는 엄마가 나한테 왜 그럴까? 나를 왜 미워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 엄마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같은 내용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치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번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에게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너 술 먹었니? 네, 속상해서요. 엄마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저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민정이랑 저랑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엄마는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거야? 아니요. 저 술은 먹었지만 멀쩡해요. 엄마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는 울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차라리 엄마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기껏 이 나이까지 키워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딴 소리야? 제가 자식이지 검은 머리 짐승인가요? 따박따박 말대답. 난 네가 이래서 싫어. 제가 뭘 어쨌다고요. 그냥 네가 싫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싫어요? 그래. 엄마라도 자식 싫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싫어. 좋아지지 않는데 어쩌란 말이야. 같은 자식이라도 민정이는 좋고 저는 싫으세요? 그래. 민정이는 안타깝고 보면 안 됐어. 근데 너는 그런 생각 안 들어. 됐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엄마로부터 이유 없이 싫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겪어보지 않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안 좋아하시는 건 알았지만 막상 그렇게 확인 사살을 당하니 정말 죽고 싶은 기분이더군요. 그때 저도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결심이었어요. 그 후에도 저는 오히려 더 엄마의 애정에 집착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든 엄마의 눈에 잘 보이려 저도 모르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원래 갈 수 있었던 상위권 대학이 있었는데 엄마가 등록금 나간다고 싫어하셔서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하위권 대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마저도 싫어하셨죠. 저는 집에 손 안 벌리려고 대학교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용돈이나 생활비를 충당했고요. 그때부터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틈틈이 모은 돈으로 엄마에게 드릴 가방을 샀었어요. 그때 그 가방이 40만 원 정도였는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정말 못 먹고 옷도 못 사고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방을 받았을 때 저희 엄마는 야, 누가 이런 거 사오래? 촌스럽게. 누가 이런 걸 들고 다녀? 차라리 돈으로 주지. 야, 이거 바꿔와. 어디 사와도 이런 걸. 엄마는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보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돈을 모아서 선물을 드리면서도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다음엔 엄마한테 물어보고 살게요. 너는 기본적인 센스가 없니? 선물 같은 건 받는 사람 취향이 필요한 거야. 이딴 거 안 하니까 너나 가져. 그래서 저는 결국 그 가방을 환불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엄마에게 드렸죠. 그런데 막상 돈으로 드리니 엄마가 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잘 쓸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들은 고맙단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아, 엄마에게 돈을 드리면 엄마는 나를 좋아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부터 월급을 받으면 제 필요한 것만 조금 빼고 다 엄마에게 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평소엔 저를 싫어하셔도 월급날에는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시고요. 저도 엄마의 사랑에 너무 목말라 있던 터라 무리할 정도로 안 쓰면서 돈을 모아 엄마를 드렸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 갔냐면요. 동생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집에서 내내 놀았어요.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었죠. 하지만 아주 풍족하게 잘 지냈습니다. 엄마가 동생에겐 뭐든지 다 해줬으니까요. 한 번은 동생이 자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며 차를 사달라고 난리였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대출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너가 차 할부 좀 해줘. 직장 빵빵하니 그 정도는 되잖아.
무슨 일이길래 차까지 필요한 건데요? 아, 비즈니스상 필요하대. 애가 필요하니까 저러지. 안 필요한데 사달라고 하겠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됐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언니가 돼서 동생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 그렇게 심보 더럽게 먹으면 벌 받아.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 그러면서 한동안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할부까지 내서 동생 차를 사줬는데 동생 한다는 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상한 다단계 같은 거였습니다. 결국 일은커녕 있는 돈마저도 날리고 집에서 울고불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이번엔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민정이 취업 자리 좀 알아봐줘. 너네 회사 자리 없니? 구멍가게도 아니고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서류 준비도 해야 하고 면접도 봐야 하죠. 하지만 엄마는 막무가내로 민정이를 취업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이 회사 안에서 잡무를 하는 알바 자리를 소개해줬어요. 하지만 동생은 그거 조금 나가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 기집애가 지는 고상하게 앉아서 컴퓨터 자판 두드리면서 나보고는 복사하라고 하고 커피 돌리는 일 시키고 완전 잡무 떠넘기는 거 있지. 동생이 이르자 엄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너 진짜야? 엄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직원 자리는 그렇게 못 들어가고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일이라고. 너 진짜 못됐다. 동생한테 그런 일 시키니까 속 시원해? 엄마, 그 자리도 쉽게 들어오는 자리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어하는 애들 정말 많아요. 놀고 있네. 네가 이렇게 동생을 무시하니까 네 동생이 길을 못 펴는 거야. 민정이가 저러는 게 다 너 때문이야. 저도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 간단한 그 일도 못해서 도망가는 앤데 제가 아무리 좋은 일 시켜준다 해도 제가 그걸 하겠어요? 그 순간 저희 엄마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전에도 머리채는 잡힌 적 있지만 뺨을 맞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뺨을 부여잡고 어안이 벙벙해 있었죠. 터진 입이라고. 너 그렇게 잘났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 딸한테 그딴 소리나 해대는데. 그 말에 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딸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울부짖음을 들은 동생이 옆에서 픽 하고 비웃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눈이 정말 돌 것 같았죠. 너 웃냐? 야, 이민정. 너 이 상황이 웃기니?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저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바람에 넘어지면서 탁자에 팔을 심하게 찧었습니다. 팔에는 찍힌 자국과 함께 피까지 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딜! 너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서럽고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에 그대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정말 한참을 운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몇 시간이나 멍하게 앉아있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은 제가 나가든 말든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저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심란한 기분으로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가서 보니 몸이 으슬으슬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반차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제 방 문을 잠그고 침대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엄마가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마 대구에 사는 이모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방에 있는 줄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모한테 하는 제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 기집애가 지네 회사에 우리 민정이 불러놓고 온갖 잡일만 다 시켰다는 거야. 지는 우아하게 앉아서 컴퓨터 뚱땅거리면서 우리 민정이한테는 복사해와라, 커피 돌려라 그랬다는데 내가 민정이한테 듣고 얼마나 열이 받던지. 그 기집애 때문에 우리 민정이가 기도 못 펴고 저러는 거잖아. 공부 좀 한다고 민정이 기죽이고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그 기집애 옛날부터 상장이니 뭐니 들고 오면 다 찢어발기고 싶었다니까. 내가 우리 민정이 뒤늦게라도 임신할 줄 알았으면 저걸 왜 입양했겠어.
입양이라니.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입양하라니. 솔직히 엄마의 이유 없는 미움을 받으며 그런 생각 아예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설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집의 친딸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 알지? 우리 아버님이 자식 안 놓느냐고 얼마나 나한테 닥달했니? 딸 좋아하시잖아, 우리 아버님. 내가 그거에 시달리다가 결국 보육원 가서 저 화상 데리고 온 거고. 처음에야 이뻤지. 근데 그 후에 민정이 임신하고 나니 저게 완전히 꼴보기 싫은 거야. 저게 없었으면 우리 민정이 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괜히 저거 들여서 돈만 더 나가는 것 같고 우리 민정이 괜히 기죽어서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밖으로 도는 것도 저기 집에 싫어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 하여튼 꼴도 보기 싫었잖아. 저는 방에서 그 말을 듣는데 여태까지 엄마가 저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해되지 않는 엄마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엄마도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뭘 잘못했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정말 미웠던 거였어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입양해놓고 막상 친딸이 생기니 제가 필요 없어지고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를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였어요. 혹시나 내가 친딸이 아닌가 했던 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저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엄마의 말은 더 과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긋지긋 꼴 보기 싫더니 돈 벌어오니 좀 낫다? 저게 월급 받으면 따박따박 나한테 주는 거야. 그게 제법 쏠쏠해. 내가 저거한테 월급이라도 받으니 파양 안 하고 키운 보람이 생기는 거야. 고맙다 한마디 하면 좋다쿠나 지 월급 주고 나한테 옷 사주고 건강식품 사주고 쟤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돈줄로는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 민정이 취업 자리 좀 알아봐 달랬더니 그딴 자리 준 거야. 내가 어제 그 기집애 머리 다 뜯어놓으려다가 겨우 참았다니까. 돈만 아니면 확 버리고 싶어. 솔직히 이만큼 키웠으면 내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니? 진즉에 버리고 싶은 거 골치 아파질까봐 그냥 냅둔 건데.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프다 못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틀어막으니 정말 속이라도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그 후로도 이모에게 제 욕을 실컷 하더니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틈에 겉옷과 폰만 챙겨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 앞 벤치로 가 방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며 울고 또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봤지만 그렇게 소리내어 울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죽어라 노력해도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엄마의 사랑과 애정을 바라며 평생 의미 없는 소가리와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미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나를 봐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 지난날의 저를 생각하면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펑펑 울고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었죠. 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다짜고짜 우니까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유일하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은 친구였어요. 친구는 한달음에 제가 있는 곳에 왔어요. 저는 친구를 부둥켜 안고 또 펑펑 울며 아까 엄마가 한 얘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제가 울자 친구도 저를 안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저보고 상처를 받았냐면서요. 그렇게 그날은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친구는 저를 달래주더니 말했어요. 네가 원하면 그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같이 살자고. 자기도 여자 혼자 살기에 좀 무서울 때도 있었다고. 아니면 네가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있으라고. 저는 친구가 너무 고마웠지만 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는 저를 설득하더군요. 너 그런 사람들이랑 한 집에서 살고 싶어? 그 정도 이용 당했으면 됐어. 들어가서 짐 싸들고 나와. 너 불편하게 어떻게 그래. 차라리 고시원이나.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기 방 하나도 남잖아. 저기서 일단 살아.
그리고 돈 모아서 제대로 된 방 구해서 나가. 정말 그래도 돼? 너 괜찮아? 그래. 내가 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도우라고 있는 게 친구야. 그리고 나도 혼자 있는 게 가끔 무서울 때 있어. 너랑 살면 그런 것도 좀 낫잖아. 정말 고맙다. 염치 없었지만 당장 가 있을 곳이 없던 저는 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이상 예전처럼 집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날은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회사에는 몸이 안 좋다고 연차를 썼어요. 그리고 짐을 가지러 집으로 갔죠. 집에 가보니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자 엄마는 혀를 차시더군요. 잘한다. 이제 아주 외박이야?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제 짐을 넣었습니다. 월급은 다 엄마 드리고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쓰고 생활해서인지 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니? 집 나가려고? 네, 나갈 거예요. 제 말에 소파에 앉아있던 동생이 깔깔거리는 거예요. 미친다 진짜! 너 갈 데는 있니? 어제 집 나가더니 아무 남자랑 살림이라도 차렸어? 저는 그 말에 화가 나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넌 줄 알아? 중학교 때부터 발랑 까져서 가출하고 남자애들이랑 동거하고 다닌 건 너잖아. 제 말에 엄마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엄마 툭하면 나더러 네 동생 간수해라 어쩌라 했죠? 엄마도 어쩌지 못하는 저 망나니 같은 애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뭐? 망나니? 너 말 다 했어? 동생까지 난리치며 일어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속에 있던 말 다 퍼부었습니다. 아니? 고작 이거 가지고 말 다 했겠어? 내가 그동안 참은 게 얼만데. 엄마, 아니 아줌마. 뭐? 아줌마? 그래요. 당신은 나 평생 딸로 보지도 않아 놓고 엄마 소리는 듣길 바래요? 돈은 욕심나서? 나 어제 아줌마가 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나 입양했다면서요? 당신네들이 필요해서 나 입양해놓고 친딸 생기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그것도 모르고 평생 당신 눈길, 애정 한번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발버둥 쳤다고요. 근데 그거 다 헛짓거리였잖아. 내가 그럴수록 당신은 나 더 미워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한테 그게 할 짓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상처로 만들어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제 말에 엄마도 눈이 뒤집히더군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이거 말하는 거 봐! 부모도 없는 거 걷어서 이만큼 키워놨더니.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툭 하면 그 검은 머리 소리 지겨워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고작 이 집에서 살게 해준 거? 대신 집안일 나 다 시키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옷이며 신발도 제대로 안 사줬잖아. 게다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월급까지 그동안 따박따박 갖다 바쳤으면 솔직히 당신한테 믿지는 장사 아니지 않아? 저는 정말 악에 바쳐서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입만 떡 벌리고 어버버하고 있고 동생은 그런 엄마 옆에 붙어서 조잘거리더군요. 엄마, 쟤 대박이다! 어떻게 알았대? 저는 그 말에 또 머리가 띵했습니다. 동생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 다 알고 있었니? 제 말에 동생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걸 왜 몰라? 몰랐던 네가 바보 등신이야. 진짜 모른 거야.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야. 저는 두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 가족에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휘청이고 쓰러질 것 같아서 겨우 침대 헤드 부분을 잡고 버텼어요. 엄마는 저를 노려보며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다 알았으니 나가겠다 이거야? 내가 이러려고 저걸 이 나이까지 키웠다. 내가 아주 내 발등 찍었어. 저도 엄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따위로 살지 마. 천벌받아. 사람이 물건이야? 필요하면 갖고 오고 필요 없어지니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그따위로 사니까 당신 딸이 저 모양 저 꼴인 거야.
뭐야? 멍청하고 예의 없고 참을성도 없는 데다 남자하고 돈만 밝히고. 저거 사랑구실 절대 못해. 당신한테 딱 저거 키우고 뒤치다꺼리 하는 게 맞는 수준이야. 나는 이 집 나갈 거야. 앞으로 살면서 절대 죽어도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캐리어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눈에선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집 밖을 나가보니 친구가 차를 끌고 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 엄마 집 가서 짐 들고 온다고 했더니 걱정돼서 회사에 반차 쓰고 와봤다면서요. 친구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친구는 잘했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친구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엄마나 동생에게서 톡이며 문자가 엄청 왔습니다. 무슨 년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요. 저는 처음엔 무시하다가 너무 짜증나서 나중엔 다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초반엔 울기도 많이 울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럴 때 친구가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지나고 친구 집에서 사는 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엄마와 동생이 사는 곳을 벗어나 이렇게 사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전엔 계속 엄마 눈치를 봤거든요. 그래도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인연을 끊는 게 저라고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미움받는 천덕꾸러기였다가 나중엔 돈이나 벌어오는 호구였겠죠. 그리고 제 사정 다 아는 친구도 그런 건 가족이 아니라며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너의 가족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라고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좋은 친구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또 친구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평생 잊지 않고 친구에게 두고두고 갚으려고 합니다. 친구 집에 그냥 얹혀 사는 게 미안해서 친구는 굳고 안 받는다고 해도 방세도 조금 내고 집안일도 되도록 제가 더 많이 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친구는 저랑 같이 사니까 퇴근하고 와서 술 한잔 하기도 좋고 영화도 같이 보고 하니까 너무 좋다며 저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그냥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미안할까봐 하는 소리인 것 같고 친구도 계속 혼자 살던 친구여서 불편할지도 몰라 저도 열심히 돈을 모으며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겐 받은 도움이 너무 고마워 나중에 제가 돈을 다 내고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 생각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에 목매지 않고 앞으로는 제 스스로를 보듬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 말대로 좋은 사람 만나면 제 가정 만들어서 소중하게 대하며 살고 싶고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언제나 꽃길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9살 딸 하나를 키우고 사는 여자입니다. 20대 중반의 남편을 만나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요즘 결혼을 보통 늦게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좀 일찍 한 편이었죠. 20대 중반의 저는 제 스스로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꽤나 어렸고 어리숙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무렵 학교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느냐고 오랜만에 다 같이 보기로 했는데 저도 오라고요. 학교 다닐 때 같은 과 선후배들끼리 잘 지냈었거든요. 그 뒤로 졸업하고 저도 취업하고 제 생활하느라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하고 지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였죠. 반가워서 저도 가겠다고 했는데 진영이가 카페를 열었다며 거기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진영 선배는 저보다 3살 많은 선배였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던 선후배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 같이 모이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했지만 진영 선배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그 선배가 카페를 창업했다고 하니 궁금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선배들을 본다 생각하니 재밌을 것 같아서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었고 같이 연락을 받은 친구와 함께 진영 선배의 카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규모가 정말 큰 거예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이 통째로 진영 선배의 카페였죠.
솔직히 건물의 위치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살짝 외곽 지역이었고 주변에도 뭐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카페는 굉장히 넓었고 진영 선배가 큰맘 먹고 하신 건지 안에 인테리어도 엄청 비싸 보이는 자재를 많이 썼더라고요. 도착했을 땐 선배들도 먼저 와 있었고 반가워서 인사를 주고받았죠. 멀리 사는 것도 아니구만. 선배들이 연락하면 통 연락도 먼저 안 하지. 후배라는 것들이. 죄송해요. 저희도 취업하고 사는 게 바빠서. 장난이야. 다들 그렇지 뭐. 우리끼리도 자주 연락 안 해. 진영이가 카페 차렸다고 해서 그 김에 다 같이 모인 거야. 진영 오빠는 언제 이렇게 큰 카페를 차리신 거예요?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대. 그렇구나. 그렇게 대화 중인데 진영 선배가 오더라고요. 선배, 오랜만이에요. 민정이 왔구나. 반갑다, 야. 카페가 너무 멋져요. 그래? 고맙다. 너네 커피 뭐 마실래? 내가 해올게. 그렇게 진영 선배가 커피를 내리러 간 사이 저와 친구는 카페를 둘러보고 사진도 찍었죠. 와, 근데 카페가 넓어가지고 월세도 꽤 비싸겠어요. 건물 1층을 통으로 다 쓰시네요.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 진영이 어머니 건물이거든. 어머, 그래요? 그래. 너 몰랐지? 진영이 어머니가 이 건물도 있고 우리 학교 앞에 중국집 있는 3층짜리 건물 그것도 진영이 어머니 거잖아. 완전 알짜배기라니까. 우와, 몰랐는데 진영 선배네 부자네요. 그렇지. 왜? 부자라고 하니까 진영이한테 갑자기 관심이 생겨? 무슨 소리예요? 아, 왜? 진영이는 너 예전부터 좀 좋아했었는데. 네? 왜 자꾸 장난치세요? 아니, 진짜로. 실은 진영이가 너한테도 계속 연락해보라고 해서 내가 이번에 전화한 것도 있어. 너네 다리 좀 놔주려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진영 선배가 저를 좋아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선배가 장난을 치는 건지 진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진영 선배가 커피를 해오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선배님. 라떼아트가 너무 예뻐요. 언제 이렇게 배우셨어요? 카페 차리려고 학원 다니고 그랬지. 그렇구나. 근데 막상 마셔보니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너무 묽기도 했고 텁텁한 것이 커피 자체는 영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으니 그냥 잔이 너무 예쁘다고 그랬죠. 하여튼 그날 오랜만에 만난 선배들과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진영 선배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퇴근은 언제 하느냐, 내가 데려다 주겠다, 카페 한번 더 놀러와라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전화를 자주 했죠. 저도 처음에는 친한 선배니까 웃으며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진영 선배는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연락을 일부러 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귀찮기도 했고요. 하지만 진영 선배는 그럼에도 저한테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회사도 못 가고 집에서 끙끙대던 때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서 안 살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혼자 사는데 아프니까 참 서럽더라고요. 몸살인지 독감인지 심하게 와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오한으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아무리 껴덮어도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진영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배는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어디가 아프냐, 왜 그러느냐 하더군요. 저는 몸살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영 선배는 집이 어디냐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남자친구도 아닌 선배한테 집 주소를 안 가르쳐줬겠지만 그날은 저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분도 안 돼서 진영 선배가 헐레벌떡 왔고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독감이었어요. 수액을 맞고 누워있는데 옆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도와주는 진영 선배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주사 맞고 약도 받아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는 집 앞에서 죽도 사와서 데워주더라고요. 혼자서 자취하면서 살아서 아파도 혼자서 다 감내해야 했는데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 그렇게 가슴이 뭉클한 겁니다. 선배, 가게 가봐야 되지 않아요? 아, 괜찮아. 어차피 이 시간엔 손님도 없어. 그래도 그렇게 문을 닫아놓으면 괜찮다니까. 너는 걱정 말고 죽 먹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보세요. 아니야. 나한테 가게가 중요하겠니? 네가 더 중요하지.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날 일을 계기로 진영 선배에 대한 제 마음은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진영 선배의 연락이 귀찮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락도 주고받고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데이트를 할 때 남친이 된 진영 선배의 카페에도 자주 놀러 갔는데 갈 때마다 참 손님이 없는 겁니다. 카페가 작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 널찍한 데가 텅텅 비어 있으니 더 썰렁했죠. 저는 손님 없는 거 볼 때마다 좀 그랬는데 정작 사장인 남친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월세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났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려고 찾아뵈니까 남친 쪽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겁니다. 남친 쪽 가족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님, 형, 누나, 그리고 남친 이렇게 4명이었어요. 남친네 집은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상가 건물 2채에 원룸 건물 하나까지 들고 있으셨거든요. 형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누나는 결혼하고 남편 따라 다른 지역에 산다고 했습니다. 제 남친이 막내고요. 남친네 집은 꽤나 부유한 편인데 그에 반해 저희 집은 몹시 평범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회사 다니시다가 정년퇴직 후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가정주부세요. 저한테는 10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부동산 관련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친네 집에 비해 저희 집은 평범한 수준이다 보니 남친 어머님 성에 안 찼던 겁니다. 게다가 저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보니 더더욱 어머님은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죠. 어머님 주변에는 부잣집 딸도 많고 직업 좋은 여자들도 많은데 왜 굳이 평범한 집에 평범한 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면서요. 저는 어머님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싫어하신다는데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남친이 당연히 좋았지만 환영받지 못한 결혼은 별로 안 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저랑 못 헤어진다고 자기 엄마를 설득하겠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놀랐고 남친은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면 엄마도 허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너무 잘된 거래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를 무기 삼아 결혼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이가 생겼다 보니 결혼도 꼭 하고 싶고 잘 키우고 싶어졌습니다. 다행히 어머님도 임신 소식을 듣고는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준비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주변에서는 건물주 시댁이 있는 부잣집으로 시집간다고 팔자 폈다고 그러는데요. 막상 저는 결혼 후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여전히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애초부터 반대했던 결혼이니 환영해 주실 거라고 기대 안 했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어머님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이나 형님도 저에게 너무 쌀쌀맞아서 그 집에서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카페를 운영했는데 손님은 계속 없었고 당연히 수익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생활비를 어머님께 받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다 보니 결혼하고 5개월 뒤 바로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아이한테 필요한 거나 돈 쓸 일이 많았는데 매달 어머님께 생활비를 받았어야 했고 그게 너무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생활비를 보내주실 때마다 눈총을 주셨고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가계부도 상세하게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계부도 검사를 하셨죠. 사정 모르는 남들은 저더러 부잣집 시집 갔다고 팔자 폈다는데 매달 타이트한 생활비로 겨우 살고 그 생활비 쓰는 것마저 일일이 감시를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왜 썼니? 이건 전에 안 샀니? 이런 건 어디에서 사야지 싸다. 돈 있다고 함부로 쓸 생각하면 금방 거덜난다 등등 제 옷 하나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쓰는 건 제 개인 카드를 쓰는 일이 많았어요. 그 돈은 결혼 전에 따로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비상금이었습니다. 저는 저한테 필요한 건 야금야금 그 비상금을 까먹으며 생활했던 거죠. 저는 남편도 답답했습니다. 카페가 저 정도로 안 되고 수익이 안 되면 그냥 접는 게 맞는 건데 남편 입장에선 불편할 게 없으니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 엄마 건물이라서 월세도 안 낼 거고 또 본인도 직업은 있어야 되는데 취업은 할 자신 없고 또 큰 카페 사장이라고 하면 그럴싸해 보이니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막상 결혼하고 남편을 객관적으로 보니 정말 개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카페를 차린 것도 카페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커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은 못한 채로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어머님이 카페 차려준다고 바리스타 학원 가서 배우라고 하신 거고 남편도 그렇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남편은 커피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고 공부할 생각도 없었어요. 커피 맛이 없어서 손님이 없는 거면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양한 원두 테스트도 해보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특색 있는 디저트라도 개발하던가요. 하지만 모든 디저트는 다 납품을 받아서 대충 팔았고 커피도 그냥 본인이 배웠던 거 아는 선에서만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카페 위치도 별로인데 커피 맛까지 없으니 손님이 없는 것도 당연하죠. 게다가 인테리어도 돈은 엄청 많이 발랐는데 기본적으로 남편이 센스 있는 편은 아니다 보니 비싸 보이기만 하지 예쁘지는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트렌디한 분위기도 나이 드신 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애매한 그런 매장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나름 여러 가지 첨언을 했어요. 커피 맛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차라리 디저트 카페로 특색을 내세우게 파티셰를 고용해보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모든 걸 다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냥 이대로 할래. 솔직히 카페 잘 안 돼도 돼. 왜? 어차피 내 목적은 카페가 아니라 엄마 건물이거든. 나는 엄마한테 건물 받고 그걸로 새나 받고 싶어. 카페야 그냥 따로 할 거 없으니까 하는 거고. 라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근데 아주버님도 있고 형님도 있잖아. 근데 자기한테 그 건물을 주시겠어?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효도하는 사람한테 유산 줄 거라고 아니면 국물도 없다고 누누이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남편은 그 건물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처럼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어요. 그 희생양은 결국 제가 되었죠. 아주머니가 형님은 바빠서 어머님을 잘 찾아뵙지 못했는데 남편은 휴일마다 저와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여야 된다며 엄마도 자주 찾아오고 살갑게 구는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지 않겠느냐면서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기에 시댁에 가는 건 늘 스트레스였어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의 싸늘한 눈총과 더불어 잔소리도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음식이라도 할라치면 재료 하나하나까지 다 입을 대고 뭐라고 하셨으니까요. 너네 집에서는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끓이지 마라, 간 좀 심심하게 해라, 음식 좀 정갈하게 내라, 그런 것도 안 배웠느냐. 정말 잔소리 때문에 귀에서 딱지가 내려앉는다는 느낌이 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이에서 방패막이 전혀 되지도 않았고 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엄마 비위 맞추는 것밖에 할 줄 몰랐죠. 능력 없어서 어머님 그늘에서 살아야 되는 남편과 잔소리 심하고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어머님 옆에서 늘 마음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나도 내 일을 하겠다 결심했죠.
그렇게 아이가 세 돌이 넘었을 무렵 저도 다시 취업을 하겠다, 일을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반대하시더라고요. 애 놔두고 왜 밖으로 돌려고 하냐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취업하겠다는데 어머님이 왜 말리시는 거냐고 했는데 남편도 엄마 말 들어. 괜히 엄마 눈밖에 나지 말자. 어머님 눈총 받으면서 생활비 쓰기 싫다고 내가 나가서 일한다니까?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벌어오든가. 카페가 안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와? 그럼 그거 그만하고 다른 거 해.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이대로 살자. 엄마가 따박따박 생활비 주잖아. 남들은 이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어.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눈치 보면서 어머님 비위 맞추고 그렇게 살기 싫다고. 제 말에 남편은 인상을 쓰며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어쨌든 안 돼. 엄마가 안 된다잖아. 그럼 나도 안 되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어쨌든 안 된다면 안 돼. 그리고 당신이 이제 와서 뭘 하겠냐? 4년 가까이 일을 안 했는데. 당신 같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냐고.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찾아보겠다고. 제발 엄마 뜻 거스르지 말자. 내가 누누이 말했지. 엄마 건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우리 엄마 냉정한 분이야. 자식이라고 해도 잘 보여야 유산이라도 주시는 분이라고. 그 유산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먼저 죽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하여튼 나는 엄마가 안 된다는 건 안 해. 애초에 엄마가 반대하는 너랑 결혼했을 때도 내가 얼마나 큰 결심하면서 너랑 결혼한 줄 아냐?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내가 엄마 설득했다고. 그 소리를 지금 왜 해? 내가 오빠대로 제발 나랑 결혼해달라고, 어머님 설득 좀 해달라고 그랬어? 결혼하자고 매달린 건 오빠야. 그리고 오빠가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하고 설득을 했어? 그냥 우리 수빈이 생긴 걸로 어머님이 허락해서 결혼한 것 뿐이잖아. 나 엄마 말에 절대 반기 안 들어. 엄마가 반대하는 너랑 결혼한 것 자체가 나한테는 대단한 결심을 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걸로 오빠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돼? 내 말은 이제라도 엄마 기분 거스르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도 회방 놓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면 나 건물 못 받는다고. 하면서 짜증을 벌컥 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본인 능력은 전혀 없고 그저 엄마 건물 타령, 정말 못나 보이고 싫더라고요. 게다가 그 효도 타령도 지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저한테 떠넘기면서요. 그렇게 저는 결국 남편과 어머님이 격렬한 반대 끝에 취업을 알아보는 건 못했습니다. 다만 집에서 틈틈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빠의 추천으로요. 이대로 경력 단절되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죠. 그렇게 저는 육아와 집안 살림 도중 틈틈이 준비했고 잠자는 시간 아껴가며 동영상 강의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반 만에 턱걸이긴 하지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참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도 일을 바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여전히 제가 일하는 것에는 반대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자격증을 따놓았다는 것이 저한테는 꽤나 큰 힘이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그맘때 남편은 한창 골프에 빠져서 카페에는 알바 한 명을 구해놓고 본인은 밖으로만 돌았어요. 그 아르바이트생 이름은 소연 씨였어요. 그런데 소연 씨가 정말 일을 잘했습니다. 골프에 빠져서 하루 종일 골프 연습장에 가 있는 남편 대신에 제가 틈틈이 가서 매장 관리도 하고 일도 돕고 했었는데요. 소연 씨는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야부지고 똑부러지게 일을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커피도 남편보다 훨씬 맛있게 내렸는데 원래 커피에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했었대요. 그맘때 커피 맛이 확 좋아졌는데 소연 씨의 추천으로 원두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카페에 별로 관심은 없는데 커피 맛은 더 나은 것 같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더군요. 게다가 손님에게 싹싹하고 빠릿빠릿했습니다. 남편은 손님도 별로 없는데 커피 몇 잔 내리려고 해도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요. 소연 씨는 손도 엄청 빨랐어요. 그 덕분인지 남편이 혼자 운영할 때보단 훨씬 손님도 많아지고 평판도 좋아졌죠.
남편은 별 생각 없어 보였지만 제 입장에선 소연 씨가 너무 기특하고 복덩이 같은 겁니다. 게다가 그냥 인간적으로도 정이 가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게 대견하기도 하고 동생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가면 손님 없을 때 대화도 종종 하고 친하게 잘 지냈어요. 소연 씨도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잘 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매장 관리를 도우러 잠깐 들렀는데 소연 씨가 카운터에 서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소연 씨, 사모님, 어디 몸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네. 아니에요. 소연 씨는 다시 씩씩하게 일은 했지만 왠지 모를 얼굴에 깊은 그늘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보니 하는 말이 실은 아빠가 이틀 전에 배달일 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셨어요. 어머 세상에 정말요? 네. 근데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져서 아빠가 보험을 다 해지하셨거든요. 근데 허리 쪽을 다치셔서 사진도 찍어봐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별로 없어서 아빠가 그냥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렇게 버티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소연 씨네 아버지는 퇴사 후 치킨집을 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빚만 떠안고 장사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생긴 빚 때문에 사정이 몹시 안 좋아졌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소연 씨도 휴학하고 일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소연 씨는 가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느냐 물었고 저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말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죠. 저는 그 사실을 그날 바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좀 도와주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거 다 뻥이야. 뭐가 뻥이야? 요즘 애들 얼마나 영악한데 거짓말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소연 씨 그럴 사람 아니야. 아휴 순진해. 그럴 사람 아닌 사람 따로 있냐? 그럼 소연 씨가 돈 달라고 해서 그 돈 들고 도망이라도 간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러면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짓을 왜 하겠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게에서 8개월 넘게 일하면서 얼마나 근면성실했어. 지각 한 번 안 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아 어쨌든 안 돼. 싫어. 왜? 아 내가 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알바 사정까지 일일이 봐줘야 돼? 그냥 알바일 뿐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걔네 아빠가 아프던지 말던지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저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정 떨어지더라고요. 본인 대신해서 카페 운영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며 일해주고 있는 소중한 직원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싶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에 가봐야 된다는데 말이죠.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어머님한테 말해서 가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무슨 날파리라도 쫓듯이 싫다고 하더군요. 능력 없는 것보다 인정머리 없는 그 모습에 저는 더 실망하고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에 현타도 왔습니다. 수중에 돈 몇백이 없어서 그걸 어머님에게 부탁해야 되고 남편에게 부탁해야 되는 제 처지가요. 제가 만약 여윳돈이 있었다면 흔쾌히 빌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저는 제 앞으로 여윳돈 몇백만 원이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비참하고 울적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저희 오빠에게 얘기해서 몇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에게 그 돈을 건넸어요. 어머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가부를 미리 해주신 건가요? 아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예? 사모님이요? 부담 갖지 말고 얼른 아버님 모시고 병원부터 가봐요. 소연 씨는 놀란 얼굴로 봉투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거 꼭 갚을게요. 천천히요.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여유될 때 천천히 갚아요. 알바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에게 다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았다고 했어요. 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은 다시 돌려주었고 병원비로 쓴 돈은 반드시 다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소연 씨는 월급을 받으면 본인 일정 생활비를 빼고는 저한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희 시댁에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신 거였죠. 평소에 건강관리도 나름 열심히 하시고 삶의 의지가 몹시 강하신 분이기에 생각도 못했는데 간암 2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고 아주버님과 형님, 남편도 몹시 충격이었죠. 어머님은 자기는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병기 감소 치료라는 것을 받은 후 간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공여를 받는 형식으로요.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희에게 전부 간이식 접합 검사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 가족 중에는 저도 포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본인 자식들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인 너한테까지 검사하라고 하느냐며 절대 안 된다고 하라 했습니다. 간이식을 하고 나면 준 사람도 몸 상태가 절대 예전 같지 않다고 들었는데 한창 창창한 나이에 자식들 간까지 받아야겠느냐면서요. 저도 솔직히 제가 맞다고 쳐도 어머님께 간이식을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나 아빠면 저도 흔쾌히 해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왜 저를 그토록 미워하시던 어머님께 간이식을 해드리고 싶겠나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식, 며느리 사이에게 전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고 남편과 아주버님, 형님은 서로 나서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이 진짜 효심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어머님에게 제대로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한테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죠. 나는 어머님께 간이식을 해드리고 싶지 않다고. 만에 하나 내가 적합하다고 나오면 그땐 더 껄끄러워질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적합 판정이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며 그리고 이번 기회로 점수를 따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수 안 따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이 검사만 제발 해보자고 매형하고 형수님도 한다고 했는데 저만 빠진다면 단단히 밉보일 거라고 하더군요. 가족 중에 저만 빠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결국 상황에 떠밀려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 많은 가족 중 저만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등 떠밀려서 했는데 저만 가등하다고 한 거예요. 기가 막혔죠. 하필이면 왜 싶기도 하고요. 가족 중 유일하게 저만 가능하다고 되니 어머님은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고요. 제가 어머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동아줄처럼 느껴지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싫다고 했습니다. 등 떠밀어서 하자고 한 거지 솔직히 어머님께 간이식 해드리고 싶은 마음 없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미친 듯이 빌더라고요. 자기 좀 살려달래요. 제가 간이식 해준다고 하면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건물 당장 남편에게 증여해 주실 거랍니다. 게다가 저한테 외제차도 사주실 거라고 했대요. 그것뿐인가요? 생활비 눈치 보면서 받을 필요도 없다고 했답니다. 왜냐면 건물세를 남편이 받게 되는 거니까요. 남편은 이건 진짜 기회라고 제발 엄마도 살려주고 자기도 살려주래요. 저는 제가 싫다는데도 강요하는 남편이 너무 징그럽고 폭력적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제 간을 미천으로 어머님에게 건물 받을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건물을 줘도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한테 주는 건데 제가 누구 좋으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지만 제 입장은 곤란해졌습니다. 애초에 검사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하필 적합 판정을 받고 나니 가족들의 무언의 압박이 엄청났거든요. 어머님은 자꾸 저를 부르셔서 자기가 구박해서 미안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하시더라고요. 민정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깐깐하게 굴었지만 사실은 나 너를 거의 딸로 생각한다. 가게 휴일마다 나 찾아와서 살갑게 대해주고 챙겨주는데 나도 사람인데 얼마나 그게 기특하고 예쁘겠니? 내가 꼭 간이식이니 뭐니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중요해. 그냥 네가 며느리로서 너무 고마웠어. 성격상 내가 표현을 못한 것뿐이야. 저기 민정아, 너 수빈이 데리고 다니려면 차 한 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외제차로 한 대 뽑아주마. 아니요 어머님, 저 차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필요하지. 내가 원래도 한 대 사주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집 내 명의로 돼 있잖아. 그거 너한테 해주마. 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어차피 진영이한테는 건물 물려주려고 했어. 나 간이식이고 뭐고 그런 것 때문 아니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너한테 주고 싶다고 하겠니? 그저 며느리인 너한테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집 받아. 내가 해줄게. 네 명의로. 어머님, 저는 곤란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간이식 때문은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저를 압박하시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겁니다. 평소에는 제가 문자 드려도 답장도 안 하시면서 그때는 집 받으라고 내가 해주고 싶다고 문자까지 막 보내시고요. 게다가 아주버님이나 형님까지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속에서 저는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만약 이식을 안 해주게 된다면 이 결혼 생활은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식을 안 해드려서 결국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원망은 전부 저에게 쏟아질 게 뻔했고 또 어머님도 괘씸죄로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았죠. 그 원망과 압박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싶더군요. 차라리 검사를 안 했으면 모를까 이미 하고 나니 제 선택지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집 명의를 저에게 바꿔주셨어요. 남편도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자기가 평생 잘한다더군요. 저는 결정은 내렸지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왠지 착잡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연 씨가 가게 휴문 날 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소연 씨, 저 사모님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네? 오늘요? 왜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사모님 사시는 동네로 갈 테니까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저는 무슨 일일까 의아해하며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소연 씨는 몹시 굳은 얼굴로 있더군요. 소연 씨, 무슨 일이에요? 사모님 오셨어요. 네,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집에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사모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 지금도 확신은 안 서는데요. 네. 저는 소연 씨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곤란해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사모님한테 큰 도움까지 받았는데 모른 척 묵인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소연 씨는 망설이더니 폰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줬는데 그건 CCTV 화면을 폰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죠? 여기 이분이 사장님이시고 옆에는 저는 그 말에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면 남편 옆에는 웬 처음 보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사장님 내연녀요. 네? 아마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일하는 여자 같아요. 전에 대화 슬쩍 들어보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멍해졌습니다. 소연 씨는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둘러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내연 관계가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이 인간이 줄창 골프 치러 다니더니 바람이 났구나. 그 내연녀를 가게까지 데리고 왔구나. 충격이었죠.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가게로 자주 왔어요? 저 있을 땐 한 3-4번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된 줄은 모르죠? 처음 가게로 데리고 왔을 때가 한 3개월 전쯤 된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말해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다른 집 가정일인데 내가 참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았어요. 근데 모른 척하는 게 사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괜한 소리를 한 건가요?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나는 까마득히 몰랐어요. 저 사진들은 나한테 보내줄 수 있죠?
네, 원하시면 영상도 보내드릴 순 있는데, 그럼 영상도 부탁할게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그럼요. 나는 먼저 일어날게요. 네, 사모님. 저는 일어나다가 머리가 휘청해서 비틀거렸고 소연 씨도 놀라서 저를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겨우 그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에 충격도 꽤나 컸어요. 무능력하고 마마보이인 건 그렇다 쳐도 저를 배신할 거라곤 생각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가지 못하고 근처 공원을 돌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어요. 그런데 한 3바퀴쯤 돌았을 무렵 그래 이혼하자 결심이 확 서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어머님 눈치에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간을 내놓으라고 압박해서 결국 떠밀려서 간이식 하겠다고 한 것도 영 찝찝했죠. 무엇보다 무능력한데 이제는 바람까지 피우는 남편을 참아줄 마음이 제 속에선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내키지도 않았던 간이식을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니 속이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무턱대고 이혼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저희 오빠에게 말해서 공인중개사 취업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오빠가 그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오빠 하는 일도 그쪽 관련이라서 제가 원하면 알아봐 줄 수 있다고요. 취업 자리는 있는데 어머님도 반대하고 남편도 반대해서 제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오빠에게 말해서 취업 자리 최대한 빨리 알아봐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취업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남편과 어머님도 제가 취업을 하겠다고 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한 이상 어머님도 남편도 제 눈치만 봤었거든요. 다만 간이식 수술 잡히기 전에는 무리하면 안 되는데 취업을 왜 하느냐는 소리는 하더라고요. 저는 저 알아서 할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익히며 배워갈 무렵 어머님이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 가능한 날짜가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취업도 했고 그 사이에 야금야금 모든 정리도 천천히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댁에 갔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싶더군요. 어머님은 수술 전 상담해야 될 게 있으니 다음 주에 회사는 하루 쉬고 병원 따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병원이요? 왜요? 왜냐니 수술 전에 의사랑 면담도 하고 건강 상태도 체크해야 되고. 어머님, 저 간이식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제 말에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일그러지시더라고요. 남편도 화들짝 놀라고요. 너 뭐라고 했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못하겠다고요. 제 말에 어머님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벌떡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시는 겁니다. 야! 너 미쳤어? 네가 간이식 해준다며! 근데 이제 와서 뭐? 누구 맘대로?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니? 당신 미쳤어? 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왜 이래?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치며 가방에서 사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직접 보세요. 제가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머님 급하게 그 사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머님 아들이 바람을 폈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6개월 넘었고 저희 동네에 있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 직원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쥐꼬리만한 카페 수입은 다 그 여자한테 바쳤더라고요. 전에 남편이 저한테 친구 아버지 상담했다고 하루 자고 온댔는데 상은 개뿔, 저 여자랑 풀빌라 빌려서 놀러 갔던데요. 저는 이혼 준비를 조용히 하면서 그 여자의 연락처와 SNS 주소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SNS에는 남편과 놀러 갔던 사진, 받은 선물들을 엄청 올려댔더라고요. 저는 땡큐다 이년아 생각하며 그것도 다 증거로 모아놨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어머님도 남편도 넋이 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 만나서 소장 작성했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야? 네 여보는 그 여자잖아. 그 여자 SNS에 여보야 어쩌고 저쩌고 댓글도 엄청 남겼더만. 머리가 그렇게 멍청하니?
아주 손수 증거를 잘 만들어줬어. 여보, 민정아, 아니야. 이거 다 오해야. 그 여자가 작정하고 그런 거야. 네 카페에서 그 여자랑 껴안고 좋아 죽는 네 모습 다 봤는데 그게 오해야? 됐고 소송 걸었으니까 거기다가 해명하던지. 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 걸 거고 우리 수빈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어머님 간이식? 제가 더 이상 해줄 필요 없겠죠? 어머님은 충격받은 얼굴로 있다가 저를 부랴부랴 잡더군요. 민정아, 잠깐 진정하고 나랑 얘기 좀 하자. 그건 다른 얘기지. 너 못 주면 나 죽어. 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아들 바람 펴서 가정이 파탄나는 지경인데 본인 걱정만 하시는 겁니다. 뭐가 다른 얘기예요, 어머님.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 펴서 이혼할 건데 제가 미쳤다고 어머님한테 간이식을 해드리겠어요? 너 나한테 간이식 안 해주면 나 죽어.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 안 폈으면 제가 해드렸겠죠. 근데 직접 보세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한다고요. 더 이상 며느리 아니라고요. 어? 이해가 안 되세요? 며느리도 아닌 생판남인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뭐 때문에 어머님 간이식을 해드리겠어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어머님 목숨줄? 어머님 아들이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싶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따지시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 엄청 충격받으신 얼굴로 휘청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을 확 노려보셨어요. 남편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님을 보는데 어머님 갑자기 눈이 돌아서 남편에게 달려가 귀싸대기를 날리시는 겁니다. 몸도 아프신 분이 힘은 얼마나 세신지 남편이 그대로 바닥으로 처박힐 정도였죠. 엄마! 야, 이 미친놈아! 바람을 피워도 왜 이럴 때 피워, 하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애비 하는지 그대로 하냐? 왜 지금 이럴 때 걸리고 난리냐고! 하더니 어머님은 달려가 남편의 반대쪽 귀싸대기도 날렸습니다. 네가 애미를 죽이려고 이래! 어머님 완전 눈이 돌아서 남편을 저 패시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 두고 바람나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본인 목숨줄 사라졌다 생각하니 열받아서 패시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꼴 지켜보다가 코웃음 치며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너 어디가? 야! 하면서 저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놓으세요. 너 나한테 집 받았잖아. 근데 그거 꿀꺽하고 이렇게 가시겠다? 그 말에 저 박장대소하며 어머님 팔풀이 쳤습니다. 아닌데 그거 어머님이 절대 간이식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고마워서 주시는 거라면서요. 저 그거 문자도 있는데. 뭐? 억울하면 법원 가서 얘기해보세요. 근데 아시죠? 장기 이식을 물질적 대가로 지불하면 그거 깜빵 가요. 저는 어머님한테 그런 이유로 집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설마 어머님은 간이식 받으려고 주신 거예요?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법원 가서 어디 한번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제 말에 어머님 입이 떡 벌어져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7년간 고생했으니 그 집은 잘 받겠습니다. 바람난 아들 때문에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재산분할이라고 생각하면 아쉬울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김진영, 집이랑 별개로 상간 위자료는 제대로 내야 될 거야. 조만간 소장 갈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남편 쪽도 변호사를 바로 사서 저에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집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 했죠. 하지만 저 역시도 어머님이 집 주실 때 며느리로서 고생 많았다고 기특해서 주시는 거라고 문자 보내신 거 증거로 냈습니다. 게다가 별개로 위자료 소송도 계속 진행을 했죠. 제가 사진 증거에 영상 증거까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네 집도 변호사를 여럿 사서 꽤나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집도 지킬 수 있었고 남편과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되었어요. 제가 직업이 있고 아이를 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 되먹지 못한 집에 저의 아이를 키우도록 둘 순 없죠.
그렇게 1년 반에 걸친 긴 싸움 끝에 제 승소로 판결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일했어요. 아이는 감사하게도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키웠고요. 남편은 소연 씨가 CCTV 영상을 줬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소연 씨를 잘랐다고 했는데요. 저희 회사에 사무 알바 자리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 소개시켜줬습니다. 남편네 카페보다도 월급도 많아서 소연 씨도 만족하며 다니더라고요. 워낙 꼼꼼하고 일도 잘해서 칭찬받으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소연 씨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때 용기 내서 말해줘서 제가 더 고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의 가정사에 관여하는 거 쉬운 일 아니고 본인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또 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럼에도 저를 위해 용기 내서 말해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저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 저는 간도 지키고 멍청하고 나쁜 남편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사는 게 바쁘긴 해도 제 스스로 돈 벌고 아이 키우며 사니까 훨씬 보람되고 저에게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어머님은 이혼 소송 막바지에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건너서 듣자 하니 어머님이 괘씸해서 저희 남편에겐 재산 남길 거 없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형제들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인가 걸어서 받아올 거라고 준비한다는데 참 끝까지 어지간한 인간이구나 싶었어요. 또 그 내연녀라는 여자가 위자료 남편에게 내놓으라고 해서 카페에서 개싸움도 벌였다고 하던데 동네에 소문이 다 났대요. 커피 맛집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불륜 맛집으로 유명해진 셈이었죠. 그렇게 어머님 건물 자기가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본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저는 그 일을 통해 제 마음속에서 아니다 싶은 일이 있으면 상황에 휩쓸리지 않아야겠다, 내 주관을 확실히 가져야겠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제 스스로 발 제대로 디디며 살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